지금은 중요도 표시는 안 하고요. 이제 1, 2월 강의할 때 이제 뭐 시험 중요도에 따라 표시를 해드리니까 그때 표시해서 여러분 보고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선 조세에 우리가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조세 정책에서 조세도 많이 바뀌고 그런데 우리 세율하고는 관계없어요. 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출제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세를 한번 보시면은 용어를 보시면은 조세, 우리 부담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조세, 조세 부담의 귀착 또는 조세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조세 부담의 귀착으로 출제 안 하고 지문상에 보면 조세의 귀착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항상 뭐를 붙이면 돼요? 부담 붙여서 생각하시면 돼요.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의 정가. 그럼 여러분 귀착이란 말이 뭐냐? 귀착은 뭐냐? 돌아간다. 귀착은 돌아간다. 세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이걸 묻는 건데,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어요. 정부가 생산자의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럼 생산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실질적으로 물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 일부, 세금의 조세 일부 또는 전부,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이걸 정가라고 해요. 정가. 우리 책임 전가한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떠넘긴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한다? 떠넘긴다. 이걸 정가. 그럼 정가하는 세금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부가가치세. 이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요, 생산자는 상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여러분이 떠넘겨요. 그런데 여러분은 상품 가격 오르면은 어떻게 돼? 예? 이제 욕하지만은 잘 몰라. 여러분이 상품에 있어요. 부가가치 인상되면 상품 가격이 막 오릅니다. 직접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돼? 여러분 저항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은 조세 부담의 귀착, 정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우리 그림을 하나,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데 용어 때문에 한번 그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고, 자,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하여튼 여러분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지금 임대주택 시장인데 수요자는 뭐냐 하면요, 임대주택의 수요자는 임차인, 임대주택 공급자는 임대인.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가 50만 원. 그리고 거래량, 이 거래량이 Q0다. 임대주택 거래량. 자, 임대인, 주택 소유자에게 우리는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를 우리가 30만 원 부과했다. 자,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하면요, 각 임대주택 공급량 수준에서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소유자, 요 임대인은 세금액만큼 가격이 더 올라요. 임대주택이
우리는 세금액, 각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다 가격이 다 뭐 한다? 그럼 이만큼 하면 요게 공급 가격인데 세금액만큼 또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요. 그럼 만약에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또 최소한의 공급 가격이 이만큼인데 또 세금액만큼 또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임대주택 공급량 수준에서 재산세 부과한 금액만큼 가격이 다 뭐 한다? 동일한 금액이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세금,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하면 세금, 텍스, 세금 30만 원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세금액만큼 상향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빨간 선,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새로운 균형이 발생되죠.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뭔다? 감소하고 또 임대료는 뭔다? 50만 원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재산세 부과 전, 재산세 부과 전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임대료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르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가 됐다? 70만 원이 됐어요. 70만 원. 자, 그러면은 임대인은 재산세 30만 원 중에 일부인 20만 원을 뭐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또 넘겼어요. 또 넘겼으니까 이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 수요자인. 이 부분은 수요자인 임차인이 어떻게 돼? 재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돼. 수요자 부담. 그러니까 그럼 조세 전가 얼마 됐어요? 조세 부담의 전가 얼마? 20만 원. 임대료 인상분 20만 원이 전가됐어요. 그러면 전가됐는데 그럼 70만 원이 뭐죠? 수요자인 임차인이 어떻게 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예요. 그러면 7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요 얼마? 70만 원 받고 30만 원 세금을 납부했더니 누가 받는 거? 예? 여기 40만 원이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40만 원이에요. 재산세 부과 전에는 50만 원 받다가 부과 이후에는 40만 원 받죠. 그럼 10만 원, 요 10만 원 누가 부담하는 거야?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 요거는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돼.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세금을 부과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수요자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지금 적게 부담하는데 공급자 부담 얼마? 10만 원. 수요자 부담은 20만 원이야. 그래서 수요자에게 20만 원, 공급자에게 10만 원 뭐가 돼? 귀착이 된 거예요, 조세는.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 많이 부담하고 누가 적게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많이 부담을 해요.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면 점점 적게 부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는데 하여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뭐 한다? 부담한다라는 거. 예외는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부담하는 건 예외인데 예외는 좀 우리가 다음에 배우고 우선 원리.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 요건 뭐죠?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 둘 다 더한 이 노란 부분은 정부의 조세 수입. 정부의 조세 수입.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더니 요 부분 흰색 이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흰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조세를 부과했더니 어떻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으로부터 어떻게 돼? 사회에서 날아가 버려. 조세를 부과했더니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용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부분.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만 기억해 두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어로 쓰면은 dead. 사회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정부의 조세수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요. 소비자, 생산자 원래 이득이었는데. 그래서 요걸로 이것을 경제적 순손실로 번역을 해요. dead는 뭐죠? 죽을 사자. 예? weight. 요걸 뭐죠? 사중. 로스는 손실. 사중 손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시험 문제 요즘 그 3년 전하고 작년에는 경제적 순손실로 출제돼요. 경제적 순손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 요원이 교재에 경제적 순손실로 나와 있어서 요즘 경제적 순손실로 출제하는데 이게 사중, 그래 번역 사중 손실이라고도 해요. 문제 풀다 보면요 꼭 관련의 원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올해 시험 정답 지문 출제인데 그 지문이 어려웠어요. 경제적 순손실의 개념.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 교재 그림에 표시해 두면 되지 뭐. 아, 그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구나. 자, 우선은 기본 개념 배서. 자, 조세 부담의 귀착 배우셨고, 조세 부담의 증가 배우셨고, 또 뭐 배웠다? 수요자 공급자 부담 요거 그림에서 봤고, 경제적 순손실도 그림에서 보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처분 시에 내는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인데 17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 정부가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생각하면 돼요.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뭐를 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지금 뭐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고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걷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택,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걷어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주택 공급 증가로 출제했거든요. 주택 공급이 오히려 뭐 한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주택 공급의 뭐라고 하죠? 동결. 락킨 이펙트라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용어가 좀 어렵네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한다? 상승하죠. 주택 가격이 안정시킬 목적 중과세 했더니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상승을 합니다. 이 형상이 지금 2005년도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실의 정책 실패를 지금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수직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걸 방법을 좀 약간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정책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택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는요 고소득층이라서 주택 처분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처분할 줄 아는데 처분을 안 해요.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자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80% 건강보험료 깎아줬다 얼마 된다고 안 합니다. 등록하면 소득 다 드러나는데 그걸 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 포인트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저라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이제 좀 보이는 겁니다. 이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실제 올해
중요하니까 원래 바로 출제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헨리 조지 요즘 또 어떻게 돼?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헨리 조지를 또 많이 언론에 언급을 해서 또 그것도 원래 시험에 냈어. 헨리 조지 사상.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헨리 조지 사상도 한번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투자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183페이지로 가면은 부동산 투자인데, 여러분 투자는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하면은 돈은 지출되는 거예요. 투자하면 돈 나가는 거예요. 지출, 현금 지출이야. 그러면 현재 시점에 현금 지출이고, 투자로부터 수입은 언제 와요? 현재 오는 게 아니라 미래 오잖아요. 미래 현금 수입과 현재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가 뭐다? 투자야. 쉽게 얘기하면 투자는 현재의 현금 지출, 미래의 현금 수입을 뭐 한다?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예요. 투자. 근데 투자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총 투자 금액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 투자했다? 5억 원을 투자했다. 예? 그럼 그 5억 원 중에는 내 돈도 있고, 내 돈을 여러분 자기 자본, 예?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자기 자본을 지분, 뭐 지분 몇 프로 있다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자본이 지분이에요.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또 뭐를 더해줘? 예? 남의 돈, 남의 돈을 타인 자본, 타인 자본, 남의 돈, 차입금, 타인 자본, 차입금이 있어요. 근데 타인 자본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이 있어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은 이자가 없어요. 여러분 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 그 금액, 보증금 금액 주면 돼. 이자는 안 주죠. 근데 또 이자가 있는 게 있죠. 유이자,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대표적으로 타인 자본 조달했을 때 이자를 주는 건 금융기관의 뭐죠? 대출금이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대해서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뭐 한다? 부동산을 우리는 취득을 하죠. 취득.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뭐다? 일반적이에요. 타인 자본. 그래서 부동산을 그래서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여러분 보유 기간 동안 뭐를 해야 돼? 여러분 보유를 뭐 5년 보유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한다? 처분을 하는 게 투자인데, 보유 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보유 기간은 1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왜냐? 운영에 따르는 임대료 수입,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우리 연간 계산하기 때문에 하여튼 1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야. 그런데 투기는, 부동산 투기는 여러분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 관리할 의사가 없고 바로 처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고, 보유를 안 하니까 1년 이내야. 1년 이내. 그래서 우리 학문적, 이론적으로는 1년 이내면은 투기고 1년 이상 넘어가면은 투자예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이게 학문이 되냐 이거지.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투자, 투기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건 지금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 보유기간 동안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하는 동안에 뭐가 발생해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대료 수입은
5년 보유하면 몇 번 계산해야 돼? 연간 계산이니까 5년 보유하면 5번 계산해야 돼. 예? 그래서 임대료 수입 매년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인상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나오죠.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시험 문제 임대료 수입은 내면 좋은데 그걸로 안 내요. 꼭 전문용어로 내. 출제는. 이걸 전문용어로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소득이득. 전문용어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득이라는 용어로 출제해요.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소득이득. 그럼 처분하면 뭐죠? 처분을 하면은 처분 가격과 또 취득 가격을 뺐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양도 차익이라고 해. 양도 차익인데,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투기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이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스스로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자본을 투입을 하는 걸 투기예요.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해. 뭐는 없다. 보유기간 요거 운영 안 하니까 소득이득은 없어. 투기는.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것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이득이 나오죠.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뺀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보면요, 우리는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의 개념으로 출제를 해요. 출제할 때는. 예? 소득 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익. 그러면 자본 이득은 처분 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장점이 뭐죠? 소득 이득과 뭐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또 중요한 장점은요, 부동산 투자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 상각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가 돼.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지문은 또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배울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는 수단이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을 또 가져요. 장점이에요. 이 지문은 20도 5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이죠. 지문들이 막 말로서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투자의 장점이 있어. 투자의 장점, 올 여러분 내년 29회 출제 예상되는 요거거든요. 여기서 시험 지문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은 지렛대, 레버. 여러분 지뢰를요 레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뢰를 레버.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두 손으로 들어올리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를 이용하면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차입금을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 예?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뭐를 이용해야 한다? 차입금을 반드시 이용해야 돼.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면은, 자, 올해 시험에 또 정답 지문 여기서 또 물었어, 개념.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대요.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아까 내 돈을 우리는 지분, 타인 자본, 남의 돈, 부채인데, 여러분 요거 읽을 때 뭐 어떻게 읽어요? 지분,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바로 뭐다?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럼 여기 때 여러분 요거 해석이 안 되시는 분 많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할 때 요 앞에 뭐뭇에 대한 나오잖아요. 그 뭐뭇에 대한이 나올 때 앞에 요 지분이 분모고요. 뒤에 부채는 뭐다? 분자인데 이걸 몰라서 틀려요. 시험에. 올해 시험에. 올해는 뭐죠? 부채를 앞에 놓고 지분이 두 개 나왔어. 그 지문이 틀린 지문 정답에서 올해 시험. 요 개념 나왔는데 분모 분자 몰라서 틀립니다. 여러분 분수식에서 밑에가 뭐죠? 분모. 위에는 뭐? 분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이제 시험에 그래도 뭐 틀린 사람 많은데요. 요게 변하는 거죠. 부채 비율.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이 200% 이하로 기업은 낮추라는 용어 많이 나와요. 뉴스 신문에 보면은. 그럼 부채 비율이 200%라는 거는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은 2억이에요. 1억, 2억이면 200%예요. 그럼 내 돈을 1억 투자하면 남의 돈은 최대 몇 프로까지? 2억 이내로 줄여라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어제 그 보니까 한국전력, 예? 한국전력이 부채 비율이 80% 약간 넘어요. 부채 비율이 우량기업이지 초우량기업이 80% 넘으면 초우량기업인데 이 부채 비율이 올해 올라가서 내년에 110% 약간 넘는다 하대요. 30%라고 이거 상당히 문제야. 예, 정기요금 관련해서 수입이잖아요. 한국전력은.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뭐 했어요? 투자자들이 미국 라이스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 못하고 외국 가서 요건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요거 여러분 주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도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정기요금 인상하겠습니다 발표했어.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외국 가서 발표해서 한국전력이 정기요금 내년 인상하겠다고. 정부는 5년 동안 동결을 하겠다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 정부 입김에 안 먹혀요. 아니 정부가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돼? 옛날 같으면 한국전력이 독점이지만은 한국전력이 100% 정부 기업은 가능해요. 지금은 상장이 되어 있어서 주식이 민간에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안 돼. 사장은 바꿀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안 있지. 주주들이. 소송 들어오죠? 투자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년에 정기요금 올라간다. 외국에 발표한 거예요. 뭐부터 오르겠어? 산업용부터 오르겠죠? 가정용은 어떻게 돼? 여러분 올렸다가 날라겠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채 비율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 가치 영향 주고 투자자들이 뭐 하잖아요. 부채 비율이 뭘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낮을수록 주식 가격이 높아가는 거예요. 부채 비율. 그럼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제로다. 대단한 거죠. 부채 비율이 제로다 하면 어떻게 돼? 자기 자본만 투자하고 여기 부채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제로지. 그럼 부채 비율이 제로인 기업 하면은 망할 이유가 없겠죠. 매출도 상당히 높고 세금도 잘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 0%인 대표적 기업 남양기업.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경우 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갑질을 잘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채비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부채 비율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드냐? 삼성전자 돈 안 쓰면 큰일 난다. 그래서 늘 사내 유보에서 언제든지 돈 갚을 수 있어. 딱 돈은 다 있어. 사내 유보에서 돈은. 금융기관 돈 갚을 수 있는 돈 다 있어요. 근데 안 갖고 있는 게 상징적이야. 0%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 그럼 부채 비율의 변화를 주거든요. 그럼 보세요. 총 투자한 금액이 내 돈은 얼마냐? 아까 5억이면은 타인 자본을 1억 조달하느냐, 3억 조달하느냐, 4억 조달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내 돈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부채 비율의 변화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지분은요 자기 자본입니다. 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이 효과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요 지렛대 효과를 여러분 크게 보려면은 낮은 금리, 예? 타인 자본을 조달하니까 낮은 금리로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뭐를 자기 자본 수익률을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더 뭐 해주면 높여주면 여러분 투자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돼. 우리 투자의 그게 장점이야. 예?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타인 자본을 적절하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인 자본을 우리 아까 했지만 부채인데 이 부채를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 옛날에 10년 전에도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써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 부채를 빚이라 생각하면요. 투자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부채를 내 돈이라 생각한다. 금융기관 돈이 내 돈을 생각해서 하면 돈 버는 거야. 원래 그래요. 여러분 1억을 빌려서 망했어요. 은행에서 진짜 전화 많이 옵니다. 100억 빌려서만 하면 전화도 안 와요. 왜? 대손 처리해버리지 뭐. 전화해도 못 갚을 건 당연한데 1억은 갚을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근질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2천만 원 하면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빚이 있다. 대학생들 갓 졸업해서 실업자가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된다. 우린 얘기합니다. 갚지 말라고. 왜 그거 갚냐 하니까 전화 오면 전화해 받지 마. 왜? 정부가 갚아주니까. 이번에 다 갚아주잖아요. 정부가. 예? 예? 소액 이번에 정부가 부실채권해서 소각시켜버리잖아. 갚아주잖아. 우리나라 정부 너무 좋아. 정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다 해줘. 그러니까 우리 갚지 말라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에 타인 자본을 잘 이용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금융기관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요거 이용 잘 하십시오. 부채는 빚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 단점이 뭐냐 하면 투자의 대표적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못 파는 경우 이걸 우리는 이제 황금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해요. 황금성 면에서 상당히 뭐다? 낮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 단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어. 황금성이 낮다. 여기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시험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또 뭐죠? 우리는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입지상의 위험도 나타나고 또 부동산은 규제가 많아요. 정부의 규제나 행정적 통제도 많고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 시에 여러분 발품 판단 얘기 많이 하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중개 보수 같은 거래 비용도 법적 수수료 있잖아요. 법적 소속에 따르는 수속에 따른 비용이 있어요. 그 거래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항상 이 지렛대 효과의 개념 정도 지금 봤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수식과 뭐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 오늘 하나는 뭐 기억해야 된다? 부채 비율. 요 수익률 구하는 건 다음에 하는 거고 하여튼 오늘은 부채 비율 용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로 가시면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나옵니다.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인데 자, 이런 얘기 있죠. 현재의 가치를 present value에서 PV라고 해요. 자, 현재 가치거든요. 현재 가치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5년 후에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인데, 그러면 현재 가치 1억 원이 5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인가 하면 어떻게 돼요? 1억보다 많아요. 왜? 이자가 붙잖아요. 매년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이자를 적용해서 뭐 한다? 할증을 하게 됩니다. 이자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할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1억 원은 5년 후의 미래에 1억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이자율을 줄여주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5년 후에 1억 원이 5년 후에 1억 원 미래의 가치 5년 후에 1억 원 미래의 가치가 현재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이건 또 뭐죠? 1억보다 작아요. 왜냐? 여기서는 또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또 적용하죠.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또 뭘 하죠? 할인을 하지.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 뭐를 해? 할인을 해요. 그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로 올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1억 원보다 뭐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 1억 원과 미래의 가치 1억 원 비교하면은 현재의 가치 1억 원이 크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올해 이해하는지 여부를 올해 시험에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원래 출제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원리를 한번 볼게요. 현재 가치 1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항상 계산은 복리로 계산합니다. 자, 이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우리 계산 안 하고요.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뭐를 계산한다? 복리 계산을 적용하고, 자, 연이자율이 우리가 10%로서 변화가 없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00만 원, 현재 가치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현재 가치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그 돈 받을 때는 잘 계산합니다. 실제 시험 치면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이 원금이고 연이자율 10%니까 100만 원 원금의 이자율 10% 곱해주면 여기 이자예요. 10만 원. 원금 이자 더해주면 110만 원이 돼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공통인수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를 묶어내면은 괄호로 가죠. 1 플러스 0.1이죠. 이렇게 괄호를 풀면은 요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만 원에 10만 원 더해줬더니 얼마죠? 110만 원이죠. 자, 현재 가치 1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 110만 원이다. 그럼 또 이 110만 원이 또 1년 후에는 얼마 될까요? 110만 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어떻게 돼? 원금 110만 원, 또 이자는 110만 원 몇 프로? 10%. 원금 이자 더해주면 되죠. 그럼 또 110만 원이랑 공통되는 숫자를 묶으면 되죠? 곱하기 1 플러스 0.1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110만 원 자리에 요거, 지금 요 110만 원인데 그 자리에 요 숫자를 넣어주면은 얼마?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하나, 두 개 곱해졌어요. 두 개 곱해주면 제곱. 1년 후일 때는 1승이지만 2년 후일 때는 제곱. 얼마?
121만 원이 돼요. 121만 원. 네? 그러니까 요 이자에 다시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얼마? 3년 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N년 후에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N년을 때면서 N승이 돼요. 이제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갑니다. 그럼 원리인데 그 미래가치죠. FV는 미래가치고 연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N년. 연이자율은 R 퍼센티지. N년 후의 미래가치는 현재 100만 원은 무슨 가치? 현재 가치. PV 현재 가치의 뭐를? 1 플러스 연이자율 R. 네, 몇 승? N승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요 빨간 수식이 나오는데 빨간 수식 현재의 가치 100만 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이것을 미래가치를 줄여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용어로 줄잡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러면 현재 가치 100만 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는 계수 원리죠. 그럼 여기서 PV는 어떻게 구한다? 그럼 PV는 요 빨간 수식을 양변 뭐 해주면 돼?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이 빨간 FV에다가 이 빨간 수식을 양변에 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나눠버리니까 없어지는 거고 PV 나오고 1 플러스 R에 뭐? N승분의 1이죠. 그럼 또 이제 요 수식이 나오는데 미래가치입니다. 지금 5년 후로 했죠. 5년 후 1억 원. 자, 그럼 볼까요? 5년 후에 미래가치입니다. 5년 후 1억 원의 미래가치죠. 5년 후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N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이걸 구해주려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또 이 빨간 수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이것을 또 줄여서 또 뭐라고 하죠? 현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말을 써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자, 여러분 3과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죠? 1이에요. 이때 이 3과 3분의 1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요. 두 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럼 또 요 두 수식을 곱하면 요 빨간 거 2개 곱하면 요거 약분되잖아요. 2개 곱하면 얼마? 1.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원리거든요. 지금 미래가치계산, 현재가치계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머지 4개의 공식은 일요일 가서 배우고 기초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올해죠? 올해 시험 출제의 문제 하나 볼게요. 5년 후에 1억 원이 할인율이 몇 프로? 우린 연 7%. 할인율이 연 7%. 예? 할인율이 연 7%일 때 현재 얼마 되느냐? 복리로 계산한다. 할인율이 연 7%일 때 얼마냐? 요걸 출제했어. 그럼 얼마? PV는 얼마? PV 현재 가치 구하잖아요. 5년 후에 얼마? 5년 후에 얼마가 미래가치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할인해 주면 되잖아요. 1 플러스 할인율 몇 프로? 7%. 7%인데 우리 계산할 때 보면 어떤 분은 0.7로 갑니다. 0.07인데 7% 0.07이죠.
근데 몇 승? 몇 년? 5년이잖아요. 그럼 5승. 10년이면 10승.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1억 원을 1 플러스 얼마? 0.1 플러스 6 얼마? 1.07이잖아요. 5승으로 나눠주면은 구하는데 문제는 1.07 5승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문제도 없어. 이때는 뭐를 해야 돼? 여러분 전자계산기 1.07 곱하기 누르고 1.07 곱하기 몇 번? 5번. 이걸 못해서 틀려요. 전자계산기 1.07 5번 하면 요 값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나온 것을 그럼 다시 1억 원 1에 공 8개입니다. 나누기 요거 나눠주면은 값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이하는 뭐다? 반올림 하라 해서 그때 답이 7,400만 원이 올해 시험 정답. 요거 원리 묻는 문제를 올해 출제했어요. 보면은 간단한데 원리를 모르면 못 풀어요. 공식 암기하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원리를 알고 아 이런 관계 있구나 이해를 해야 이게 풀리지. 올해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5승 처음 나왔어요. 늘 3승 정도 나오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걸 잘 이해를 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현재 가치에 뭐 곱하면 미래 가치가 나온다. 그럼 요게 뭐다?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뭐 곱하면 미래 가치 나온다. 그럼 이게 뭐다? 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뭐더라? 그런 거 시험에 내지도 안 해. 아, 그런 걸 왜 암기하는지 몰라. 현재 가치, 우리 보면은 저기 현재 가치에 미래 가치로 갈 때 아까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현재 가치 요거 곱해 요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뭐 연금의 내가 계수 막 그거 막 암기해서 하는데 그거 누가 시험에 내? 그런 거 안 내요 시험 문제. 뭐냐 원리를 묻는 문제네요. 여러분 시험에는 계산 문제잖아. 원리를 묻는 문제 딱 출제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올해 내년 계산 내년에도 여기서 또 출제를 하면 계산 문제인데 그럼 원리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우리가 뒤에 또 공식 4개가 있어요. 4개. 연금 관련해서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1, 2월 달 강의합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